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별거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요, 법원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아내와 딸을 8년이나 뒷바라지해온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지난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SNS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새 바뀐 것이 이 황혼이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측이 부인이 아니라 남편 측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예전과는 이혼 풍속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정문제 전문 이인철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예, 이 기러기 아빠 이혼 사건, 네. 요게 이제 8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네. 2006년에 남편 A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몇 년 후에 이메일을 보내서 나 너무 외롭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제 좀 유학생 그만하고 귀국을 해달라. 근데 이제 아내는 그 말을 계속 무시하고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귀국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드디어 이혼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귀국을 안 하고 남편은 2번 미국 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8년 동안. 예? 부부라는 것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야, 8년 동안 단 2번밖에 2번. 안 봤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 유책주의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 아내가 외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지만 예. 남편에 대한 배려와 동거음을 겪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이인철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이혼 사례를 많이 보시는데, 네. 기러기 아빠들의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뭐 이건 극단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좀 들으시죠? 이런 얘기 종종 듣고요. 예. 뭐 더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거? 네, 어떻게 얘기를 더 극단적이에요? 예, 오랫동안 아내가 귀국하지 않아서 남편이 좀 이상해서 예.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아하. 뭐 낯선 백인 남자랑 같이 이제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정말 기러기 아빠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참 그 기러기 가족이라는 게 이게 참, 아니 뭐 참 저도 주위에 있어요. 많거든요. 근데 네.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고, 같은 남자로서 야 이거 뭐 도와주고,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교수분인데, 이 어떤 그 특수대학원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식사는 되도록이면 상가집 가서 해결하고 잠은 기숙사에서 자요. 예? 이러면서 뒷바라지 하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계속 망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참 진짜. 그분들의 유일한 낙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네. 아내랑 자녀들하고 화상 전화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뭐 그렇게라도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그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는 기록이 부부도 상당히 되지만 아예 뭐 그런 연락도 차단하고 이런 사건 같이 안타까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예? 네. 네. 이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간통죄가 폐지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예. 많은 피해자분들이 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줬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제 증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많다. 그런 걸 이제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글을 올린 임산부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맞소송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죠? 그렇죠.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면은 이제 상당히 화가 나잖아요. 예. 화가 나는데 당장 뭐 법으로 하기에는 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상대 그 배우자와 그다음에 이성을 이제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게시판이라든지 블로그에 그런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 불륜 저질러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부들이요, 이혼을 직접 불륜 알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뭐 예전엔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누가 참나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참지만 예. 뭐 두 번, 세 번 정도 이게 반복이 되면 대부분 이혼을 결심하시죠. 한 번 정도는 아직은 참는 경우가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애가 없으면 바로 이혼하지만 예. 애가 있으면 애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애들 봐서 참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자, 그렇죠. 그 참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말이에요, 황혼이혼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도 알았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 남성의 이 황혼이혼 상당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황혼이혼 그러면 참고 살던 여성들이 아유 난 더 이상 저 남자랑 못 살겠어 이러고서 황혼이혼 하는데, 요새는 남성들이 아유 내 여태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겠어 이러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뭐 아내가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남편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아내들이 청구하는 것은 그동안 뭐 남편의 외도라든지 폭행 이런 걸로 많이 청구하시고,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특히 남편이 퇴직할 경우에는 뭐 남편을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이제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는 건 때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남성 호르몬 영향 때문에 힘이 좀 세지고요. 남자분들은 기가 죽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숨지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 나이 먹어서 그런 대접 받으면 그건 진짜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죠 또. 예? 배신감을 느끼죠. 그동안 이제 한평생 예.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뒷바라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편안히 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남편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돈을 어디서 벌어요? 예? 본인이 한번 나가서 벌어보지 그러면. 예? 근데요, 이게 지금 황혼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잘못이 입증이 되면 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재산 분할이 중요한데 재산 분할은 대부분 2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예. 5대5나 아니면 6대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대5나 6대4 좀 오래 네. 살았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이런 사례자들 많이 직접 만나보시죠? 많이 만나보는데요. 예. 뭐 대부분은 이제 뭐 황혼 때 뭐 따로 어떤 뭐 상대방의 잘못이 이제 새로 발생했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동안의 잘못을 이제 자녀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가거나 이제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대학만 들어가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에 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이혼 상담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수능까지만 그래요? 참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도 알 수가 있군요. 예? 네. 아이고 참 이게 큰일인데. 근데 이게 황혼이혼. 근데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재혼도 하지요. 지원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네. 황혼재혼에 그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대요.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시면 자녀들이 굳이 반대를 안 하는데요. 재산이 많으시면 자녀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참 세태를 반영하는 건 한데 참 서글픈 얘기들만 골라서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재혼에 반대한다고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이 원하면은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왜냐하면 재혼을 할 경우에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그 배우자가 더 많이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뭐 새어머니나 새아버지가 예. 자신들보다 재산을 훨씬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이혼 사례를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우리 이인철 변호사께서 보시면서 요즘에는 과거보다 이런 게 특히 달라졌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많이 참고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면서 내가 참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최근에는 자녀들이 오히려 뭐 부모님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혼은. 엄마 왜 아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혼하고 나서 황혼 이혼이요? 황혼 이혼하고 나가지고 황혼 재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잘 사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알콩달콩 잘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실패 안 하겠다 해서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예. 또 이제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하고 새 배우자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해서 잘 사는데도 자녀가 계속해서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혼해서 잘 사는데 또 이혼해라. 네, 그렇죠. 빨리 이혼하고 예. 왜냐면 빨리 이혼하면 재산을 적게 줘도 되니까 빨리 이혼하고 그 재산을 우리한테 다 달라. 다 준 다음에 뭐 재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그분은 이중고를 겪으시겠네요. 예?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에요. 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돈 얘기나 하고 앉았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예? 플러스 내 인생은 뭔가라는 그런 실망감. 야, 갑자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예.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래 그 몰아주는 거를 잘해요. 예. 예? 뭐 고스톱을 칠 때도 몰아준다든지. 예. 근데 이런 몰아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삼성, 현대차 등 5개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는데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도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분 조정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총수 일가의 순환 출자를 통한 간접 지배 예.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 현재 삼성, 현대, 뭐 SK, LG, 롯데 5대 그룹 계열사 310개 가운데 예. 내부 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계열사는 112개였고요. 예.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기업도 24개나 됐습니다. 예. 그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의 계열사는 삼성이 9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 30%가 넘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내부 거래 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112개 기업 가운데 111곳은 내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30%가 안 됩니다. 규제 대상에 빠진 거죠. 예. 이걸 재벌들 머리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참. 근데요, 이게 재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재벌 1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주들. 이런 분들은 진짜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예. 뭐 2세, 3세 중에서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 나쁜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전국 지하철 전동차 4대 중 한 대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차량이다. 예. 그런데 규정하고 예산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체를 못 하고 있다. 예? 이건 이제 예산 미비도 있지만 예. 먼저 문제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어제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가운데 올해 도입된 지 20년을 넘긴 전동차 예. 코레일 433량, 예. 서울 메트로 64량, 그리고 예. 2호선 480, 예. 3호선 150, 4호선 418. 예. 하여튼 총 1,845량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동차의 24%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요즘 지하철 사고 빈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 많죠. 노후가 원인이라는 생각되는데 예.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현행 도시철도법은 노후 차량 교체와 관련된 이 별도의 내구 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동차 내구 연한이 15년이었어요. 예. 9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5년으로 늘어났는데 2009년 개정 때 40년으로 연장했고요. 올해 3월부터는 시행이 들어간 도시철도법에선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예.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규정을 삭제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 철폐 20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 규제가.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살리기고 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원인이 된 그 선박 연령 제한 완화 조치처럼 지하철 전동차 내구 연한 규제가 사라진 겁니다. 만성 적자 상태인 국내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전동차를 교체할 유인이 별로 없고요. 신규 노선에 필요한 차량 구입 때 정부가 구입 비용 50% 지원해 주거든요. 네. 노후 차량 교체는 운영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철 이용자들은 예. 매일매일 세월을 타고 다니는 거다. 아니 근데요, 이게요, 이거는 이거 안전에 관한 문제고 예. 지하철이 이게 만일 사고라도 나면 이게 큰 사고가 되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하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폭스바겐이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실제 주행도로 검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판단할 비교군 처벌 조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폭스바겐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도로 주행 검사에 들어갔다. 11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의 기준인 그 유로6,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라서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예. 인증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인증받은 차량 7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일단은 이제 상식적으로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2대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고온이나 저온, 에어컨을 켰을 때나 히터를 켰을 때, 언덕이나 저속, 급가속 뭐 이렇게 상황 설정하고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실제 조작 차량이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더 정밀하게 함께 비교해가면서 조작 여부를 확인할 만한 실제 조작 차량 대조군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강행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 실도로 주행에 따른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검사 차량의 이거 조작이다 하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 그 검사 결과를 처벌하는데 활용할 이유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거 보면은 환경부 산하에서 하는 이건데 우리도 검사를 한다. 겉으로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근데 뭐 폭스바겐이 오늘 그 리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연비에 관한 문제고 배출가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건강에 관한 폭스바겐이 리콜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콜에 응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죠.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렇거든요. 연비 좋고 힘 좋대는데 이거 굳이 가서 고쳐가지고 배출가스는 줄이지만은 연비 높아지고 힘 떨어지면은 사실 그 또 차주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
이게 배출가스가요. 예. 사람들에게 진짜 치명적인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주차장에 이렇게 딱 뒀다가 예. 시작할 때 그거 들이마신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공공성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생각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거 마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 말씀드리죠. 본인이 제일 많이 마실 수 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총서 개그우먼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셋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32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할 뿐 아니라 올림픽대로 위로 안개가 여전해서 희뿌연 시선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도권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로 1호 터널 가는 길 한남대교 북단과 한남 오거리 사이 2차로에 사고 여파로 한남동 로터리 지나기 혼잡합니다. 성산로 따라 독립문 가는 길도 모래내고가차도에서 연인아들목 사이 사고가 있어서 연인아들목에서 연세대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오늘 좀 평소보다 어렵습니다. 하월곡 램프를 조금 더 간 곳부터 신내까지 양방향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박태훈 선수 얘기 지난번에 하셨었죠. 예. 오늘 이 얘기 조금 더 하는데 지금 호세이대하고 합동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 호세이대학 맞죠? 예, 호세이대학 측이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호세이대학교 수영부는 피나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 국제수영연맹이죠. 예. 그래서 박태원과의 합동훈련 계획은 없다. 이 부분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한국의 단국대학교와 분교는 해외 교류협정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없다. 두 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그 피나 규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제수영연맹을 피나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도핑 규제 규정 제10장 12조 1항에 네.
이 자격정지 중인 선수의 훈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훈련 캠프나 시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요. 네. 대한수영연맹뿐만이 아니라 이 FINA에 가입한 각 국가의 수영연맹 여기에 등록된 팀이나 클럽에서도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FINA에 가입한 각 국가라고 한다면 일본 수영연맹에 등록된 팀이나 클럽에서도 훈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이 대학교의 수영팀이 여기에 등록이 됐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처음서부터 박태환 선수는 호세이 대학교 합동훈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만약에 합동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FINA 규정 위반으로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합동 훈련을 같이 했던 그 예를 들면 호세이 대학도 이제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거죠. 예. 자, 이거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금 박태환 선수는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여기서 박태환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죠. GMP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국대 측이 현재 호세이대와 박태환의 훈련과 대학 간 자매 결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예. 절차가 완료되면 훈련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GMP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GMP도 따지고 본다면 호세이대와 단국대학교 양 대학 간의 자매 결연이 아직은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사실은 시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일본에 그냥 이건 무작정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무작정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FINA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자, 그러면서도 합동훈련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하겠다라는 무리한 훈련 계획이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또 이 규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뭐 단국대학교나 이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나 이 박태환 선수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팀 GMP 박태환 선수 소속사의 해명은 처음에는 자매 결연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교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다. 예, 단국대학교 측에 확인을 해본 바 단국대학교가 현재 이 교류 협정을 호세이 대학교와 추진하는 중이고 11월 중순쯤이면은 교류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단국대학교의 원래 계획은 11월 중순쯤에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그때쯤에 박태환 선수를 보내려고 했었다가 단국대학교 쪽의 해명인데 이 팀 GMP 측에서 이 교류 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좀 서둘러서 박태환 선수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서 보냈다. 예. 근데 확실히 FINA 규정을 몰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소속팀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팀 수영장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잠실 올림픽 수영장에서 월 회원 끊어가지고 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FINA 규정을 국내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팀 GMP의 이 해명은요. 예. 팀 GMP 쪽에서는 이 박태환 선수가 이 교류 협정에 의해서 호세이 대학교와 합동훈련을 하게 된다면 학생 신분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학생 신분으로 가게 되면 수업도 듣고 남은 시간에 합동훈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FINA 규정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 팀 GMP의 입장이거든요. 예. 사실 근데 FINA 규정에 의하면은 이 선수의 신분, 그러니까 뭐 학생이다, 프로다, 아마다 이런 선수의 신분은 FINA 규정 적용하는데 뭐 규정의 실효나 아니면 예외 적용의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FINA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팀 GMP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팀 GMP에서 이 규정 적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박태환 선수 관리에 좀 심각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작팀은 박태환 선수의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죠. GMP와 계속 인터뷰를 시도해서 저희가 인터뷰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그 박태환 선수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여러분 광화문광장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원래 그곳의 주인은 지난 2010년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휴일은 제대로 챙겨야지 또 휴일을 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빨간 날 바로 한글날이죠. 오늘 히스토리 뉴스 시간에는 한글의 역사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10월 9일이 노는 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안 놀았어요, 이날. 그러다 다시 놀게 된 거 아니에요? 놀다 안 놀다 다시 놀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노는 날이라기보다 휴일, 평일, 다시 휴일. 뭐 휴일날 노는 건 맞죠, 사실. 예. 쉬는 거죠, 아니 놀러 다니라며요. 요새 내수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노는 날이 맞죠. 예. 근데 다시 한글날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본래 이제 법정 공휴일이고 국경일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한글이 갖는 민족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이 광복 직후부터 있었어요. 일단 국경일로 지정된 거는 이제 2005년에 가서야 지정이 됐고요. 예. 근데 법정 공휴일이긴 했는데 1990년에 재계에서 10월 달에 노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휴일에서 뺐죠. 뺀 상태로 국경일이면서 휴일이 아닌 상태로 또 몇 년 가다가 이제 2013년에 가서야 다시 이제 법정 공휴일 겸 국경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안 노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스마트폰 보니까 꼴곶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나?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쉬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근데 뭐 고유의 말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만 이 글을 갖고 있는 경우는 뭐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만든 글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뭐 세계사적으로 이제 거의 뭐 7, 8천만 명 이제 남북한님과 합쳐서 쓰는 문자로서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이것이 정확히 밝혀진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인류의 이제 대단히 탁월한 지적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자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딴 거는 잘 못했는데 국어는 그래도 아주 관심도 많고 고등학교 때 잘했거든요. 이 훈민정 나란 말씀이 둥그에다가 문자로 서로 사마티 안에서 쫙 나가는 거. 예? 이거를 보면 나란 말씀이 둥그에다가 문자로 서로 사마티 아니었어.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전체 이 부분이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제 중국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말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만든다. 이게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일단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 밝힌 이유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다 이런 이제 뜻이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공식적인 이유였겠지만 뭐 짐작컨대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왕조는 당시 이제 개창한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된 신생 왕조였고요. 또 그 나라에 이제 벼슬 하러 온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인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방 사투리 굉장히 심했고요.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는 아예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상상을 좀 해보면 좀 코믹한 장면이 그려지긴 하는데 요즘도 왜 그 영화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거 실제로 삼지 않습니까? 어전회의를 했다고 치고 경상도에서 이제 온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 또 뭐라고 응대를 하고 이런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만 다른 게 아니라 국중에도 달라서 뭔가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짐작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문자다라고 이제 봐야죠. 아니 박사님 말씀이 저는 동의하는 게 옛날에 신라, 백제, 고구려로 나눠 있을 때 언어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끼리 말을 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기록을 보면 뭐 통역을 내리고 갔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간첩을 잡아서 서로 얘기를 좀 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이제 쉽게 통하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은. 통역.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네덜란드와 독일어 정도의 차이. 글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글로써 취급을 받지 못했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이제 28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본래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옛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소리는 이제 그 형상일 뿐이고 그것이 문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글자가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소리만 표현하는 것이니까 글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이제 당시 한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런 생각이 뭐 세종대왕 한글 창제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50년대에도 이 한글 정말 못 쓸 문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한국 지식인들 중에도요. 50년대까지? 예, 5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로서 온전치 못한 글자다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는 그런 문자 취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죠.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라고 해서 암글, 아이들이나 익히는 글이라고 해서 반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저 허균의 홍길동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한글로 쓰여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주로 이제 규방에서 여성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쓸 때나 요즘 레시피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음식 요리, 비법 적어서 이제 줄 때나 시집가는 딸에게 뭔가 내혼을 적어줄 때나 편지를 쓸 때나 이제 이럴 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방에서 좀 그 고급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아전들이 행정문서를 쓸 때 이 저 한문과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거나 이런 정도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도 유식한 척 하려면 다 라틴어로 책을 썼으니까요. 근데 그럼 우리 글로 인정받게 된 시기는 50년대 이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도 이제 한자가 우리가 역사가 좀 굴곡이 많아서 사실은 음력, 양력, 병역 문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문자에 대해서도 이제 한자와 한글에 대해서 각각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는 중국과의 4대 관계가 존재하는 존속하는 한에서는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4대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청산하고 그리고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이제 문자의 이름을 어떤 것이 국문이고 어떤 것이 비국문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가 되면 이제 한글을 국문이라고 이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요. 또 특히 1905년 울산의학 이후에 이제 애국이랄까요, 이제 민족의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측면의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이전이죠.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내에 한글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국문이라고 표기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독립신문에서 1890년대 한글만 가지고 신문을 내곤 했기 때문에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는 한글이 비로소 국문의 지위를 찾았다. 뭐 이제 이게 중심적인 문제로 여전히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박사님도 뭐 학교 다닐 때 한문 배우셨잖아요. 네. 저도 한문 배웠어요. 근데 이게 한문 안 배운 세대가 있어요 또. 한문치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역사학자로서 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정말 뿌리가 깊은 문제거든요. 해방 직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전형 원칙을 굉장히 고집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그 대학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한자가 없어도 한문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글을 이제 풀어쓰기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이제 불합리하다고 해서 알파벳처럼 풀어쓰기까지 지시를 여러 가지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자체에 이제 단어가 한 70-80% 이상이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한글 전형을 하면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 라는 이제 반론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자 교육으로 해결될 거냐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영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에 대해서도 직접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모두 글자와 단어와 언어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유럽 중세 이전의 모든 문화의 지식의 정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유럽 언어들이 대개 라틴어에서 이제 지금 지원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라틴어 배우지를 않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배워서 이제 풀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역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취월장 요즘 이제 농담 삼아 아이들이 일취월장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일취얼짱이라고 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취월장이란 말 자체가 이빨이 똑고르고 아주 얼굴이 이쁘다 이런 얘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고 좀 우스개는 되겠지만 그게 뭐 일상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문적으로 필요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할 경우에 따로 배우면 되는 것이지 이걸 모든 아이들에게 좀 일방적으로 다 가르쳐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자 주장하는 사람 뭐 배, 예. 예? 이게 뭐 우리 배도 있고, 예, 그리고 저 물 위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2배, 3배, 4배 되고 많죠. 그 배도 있고 눈 그러면은 우리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한문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건 좀 한문으로 표기가 안 되는 글자거든요. 아니, 저한테 따지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한문으로 표기가 안 되는 글자잖아요. 눈 옆에다가 눈 목자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눈 안자를 쓰겠습니까? 배 글자 옆에다가 배주자를 쓰겠습니까? 배 선자를 쓰겠습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주 미미한 뉘앙스 차이에 따라 다른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자 변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한글 발음 자체가 예전에는 발음으로 그것이 해석이 됐던 것인데요. 눈이 이제 액센트라든가 장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냐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사물을 보는 눈이냐 이걸 구분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어가 그게 이제 구분하는 이제 발음 차이가 사라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한자를 변기하든 영어를 변기하든 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한글 단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편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자 변기를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일부의 견해 예컨대 한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이익단체의 개입에 대해서 의심하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왜 몇십 년 동안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항상 뭐 모든 게 이제 그 의심과 의족 이런 게 나와 음모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박사님 근데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지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한이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 부분이 정치인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겠죠? 뭐 일단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아니고 훈민정음을 만들었고요. 훈민정음. 거기다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은 이제 1913년에 주시경 선생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지도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제 근본 목적이 백성의 의견을 글로 보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백성이죠.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의 말조차도 들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하는 근본의 가르치는 하나는 이제 백성에게 올바른 백성을 교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백성이 글로 써서 올리는 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 가장 낮은 백성, 가장 이제 가난한 백성 이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중심대로 이름이 세종대로 있고요. 경복궁 바로 앞에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서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가장 어리석다고 치부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이걸 듣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다. 이걸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이게 아니고요. 어린 정치인들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걱정입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히스토리 뉴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예,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개 때문에 좀 고생하셨는데요. 안개가 걷히면 더 맑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